항상 영상에서 세부적인 경제 지표와 정치 상황을 모니터링해 드리면서 경제의 큰 흐름의 변화를 체크하고요. 그에 맞게 우리들의 투자의 시나리오를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은 없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신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를 근거로 세부적인 경제 상황을 먼저 모니터링 해드리고요. 경제의 큰 흐름과 투자 시나리오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PCE 물가 지수라고 하죠. 미국의 제품 물가뿐만 아니라 서비스죠.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서빙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한 이런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물가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림의 회색 선들은 경기의 회복과 이 상승의 끝자락에 경기 둔화와 침체로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경기의 상승 이후에 둔화와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한 구간들입니다. 이때 실물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회복과 상승의 구간을 끝내고 이 회색 구간에서 정점을 찍고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구간이 바로 회색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리 쳐둔 붉은색의 박스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그리고 경기가 둔화 및 침체가 되기 전에 PC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구간이 반복되었다, 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식시장을 폭락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갈 때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죠.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가격, 그러니까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오르느냐, 그리고 추가로 자산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구간에서는 이 이익과 자산 가치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폭락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폭락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비싸서 소비를 줄이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돼지 사이클이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돼지고기를 사 먹지 않고 소고기나 아니면 또 닭고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그런 시점이에요. 특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기 호황 구간에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을 하고요.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한 금액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주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혹시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올리는 케이스입니다.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 연준은 시장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멋대로 금리를 올리고 사실상 개인들에게 통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1년에 5% 이상씩 쫙쫙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그렇게 높게 올리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폭락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1979년 그리고 1994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죠. 한마디로 채권 대학살, 그리고 동시에 주식시장도 같이 빠지면서 금융시장의 대학살이 몇 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도구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기를 폭삭 망가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이런 역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미 연준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이전 또는 2000년 초에 쓰여진 경제서적, 주식서적을 읽어보면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식을 매도할 것을 강조하는 이런 책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금리가 인상된 것 동시에 폭락하는 일이 없었는데, 2022년도 현재 상황은 최근 20년과 상황이 다르죠. 미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작년까지만 해도 점점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올해 예상과 너무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준금리를 좀 빨리 인상하고자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올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은 지난 1979년이나 1994년과 같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거의 대학살에 가깝게 폭락시킬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신으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찾아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을 찍고, 즉 피크를 찍은 건 아닌가 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채널은 중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딴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으실 텐데, 우선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뭔가부터 알아야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발생을 한다. 이게 통설인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저와 좀 비슷한 이 40대 이상 또는 뭐 조금 더 어린 3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뭔가 중간고사, 이 사회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로 문제가 나왔죠.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래서 뭐 1번 수요 견인, 2번 비용 상승, 3번 임금 인상, 4번 뭐 수출 견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은 4번 수출 견인이죠. 벌써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토 나오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당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방식이 아니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시험 대비 목적의 주입식 교육이 그런 식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걸 배웠어도 우리가 사회에 딱 나와서 투자해 써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혀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대체 뭔지 모르니까. 굉장히 안타깝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채널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먼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게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던 통제 시기가 지금 지났죠. 이제 여행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지금 항공권은 오히려 부족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굉장히 쉽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최근 국제 유가 등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보면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요. 당연히 물가가 안 오를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원인은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 뉴스 보시면은 대기업 노조가 물가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최신 뉴스가 있는데, 수요 견인이든 뭐 비용 상승이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뭐 잠깐만 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게 아니면은 그때는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물가가 당장 오른다고 회사에서 월급을 다음 달부터 올려주진 않죠. 어느 정도 좀 지속돼야 노조에서 협상을 해서 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은 어느 한 집단만, 어느 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근로자들의 급여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 전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것저것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바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인데요. 교과서적인 해결책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요 견인과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금리만 올리면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올리면 폭락할 수도 있지만 소통을 잘하면서 올리면 잡힌다 이거죠. 수요도 감소하고 뭐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반면에 뭐 원자재 가격만 쭉 올라가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해소가 어렵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데, 과거 1970년대에 석유 파동처럼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게 잡혀지질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죠. 그래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은행 혼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뉴스처럼 뭐 미 의회가 오펙의 담합을 뭐 제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만지작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전은 조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뭐 비용, 임금 상승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요.
지금 나타난 인플레이션도 세 가지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든 간에 미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한 국채를 내다 파는 양적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FOMC 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죠. 이 친구들이 강한 어조로 금리를 앞으로 세게 올릴 거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떠들어주는 립 서비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처럼 최근에 이 FOMC 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주접을 떨어주셨어요. 너무 빨리 올라간다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한 번에 0.75%,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 정도로 갈 거다 하는 확신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되니까 파월까지 나서서 우리는 0.75%까지는 한 번에 올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실제 최근에 CME 선물거래소의 미연준 기준금리 전망 자료를 보면 앞으로 6월에 이 FOMC에서 0.5% 정도 올릴 거다 하는 의견이 85%고 0.7 올릴 거다 하는 의견은 한 14.9% 정도밖에 안 된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2022년 현재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원인들이 꼭 한 가지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보려면 각각의 원인들을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 피크를 찍고 지나가고 있다, 점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꽤 많이 나오는데, 수요, 비용, 임금 상승 각 원인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 수요 견인이라는 원인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뭐냐면 우리 채널에서 최근에 한번 설명드리고 모니터링해드린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표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요가 최근 들어서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큰 건데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진정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지표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까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급격히 뚝뚝뚝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수요의 둔화로 인해서 실제로 전체 경기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는 사실 우려할 수준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횡보한다 그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급증하지 않는,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그러뜨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들한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횡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림은 대표적인 원자재 지수죠. CRB 지수입니다. 지수의 구성은 에너지 39%, 식품 41%, 귀금속 7%, 산업금속 13%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죠? 에너지와 식품인데 이들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바로 CRB 지표다 할 수 있죠. 그림 보시면은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점점 둔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올랐냐, 이게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물가 상승률의 개념인데,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된다 그러면은 점점 앞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피크를 찍고 정말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봉쇄 및 글로벌 경기 성장 속도 둔화에 따라서 경기와 가장 밀접한 구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옥수수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상승하던 이런 옥수수의 경우에 파종 면적 증가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이익을 실현하고 좀 떠나는 거 아닌가, 즉 고점을 좀 찍고 이제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으로 갈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밀가격입니다. 밀가격은 이미 예전에 고점을 찍고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원인인 비용 상승 부분에서도 정말 피크를 찍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이죠. 5월 6일 밤에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 여기에서는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는데,
지금 최신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의 전월 대비 증가치예요. 월별로 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 세부적인 흐름 파악이 가능하겠죠. 전문가들의 전망, 예상으로는 임금이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지표 보면은 오히려 0.31%로 전월 대비 증가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다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셀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실제 경제 지표는 이렇게 나왔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임금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인데 5.46% 전년 대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5.46% 올랐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근데 임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밖에 안 올랐어 솔직히 쉽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얼만데. 네, 근데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투자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금융, 주식 투자자들이죠.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예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계속 임금이 오를 거다라는 다수의 예측과 달리 그림처럼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5% 중반 수준에서 아직 뭐 크게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증가율이 낮아지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 아까 살펴본 좀 더 세부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월별 물가 상승률, 증가율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원인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만간 정점이 오고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세부 지표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냐, 즉 피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인 원인인 수요, 비용, 임금 상승, 이 세 가지 원인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수의 예상과 달리 최근 증가율이 점점 주춤하는 모습들, 또는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경제 봉쇄, FOMC 위원들의 강력한 금리 인상 의견 전달,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 지표를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요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큰 흐름 역시 아직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는 상승의 막바지에서 정점을 찍기까지 요 어느 구간 여기에 있고, 향후 뭐 한 2, 3년 내에 정점을 찍고, 그렇게 되면은 실물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구간에는 주식시장은 이미 엄청 빠르게 폭락한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기간이 한 2, 3년 정도 안에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현금화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의 정점, 그 마지막에 이르는 구간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크게 밀어 올려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타올랐던 이런 역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대세 하락의 초입일 가능성은 적은 만큼 향후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상승에 소외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비중을 유지하되, 대형은행의 파산이나 IT 버블 붕괴, 9.11 테러 같은 급작스러운 수요 감소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터지면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그것을 버텨낼 수 없어요. 네, 바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갑작스럽게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주식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좀 하반기에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한목에 줄이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지금 우리의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뭐 금리가 몇 퍼센트 올라가면은 뭐 주식을 몇 프로 줄이고 뭐 어떤 종목을 줄이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보유한 종목이 다르고 매수한 상황도 다르고 뭐 시기도 다르고 종목마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소용없겠다, 그런 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라. 근데 원칙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단계적으로 현금화를 한다, 이걸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지만, 네, 요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종목 언제, 몇 프로씩, 뭐, 금리가 얼마일 때 매수하고 매도해라, 요러고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간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원하시면은 유튜브 보시면 안 되겠죠. 예. 무슨 뭐 수수료 굉장히 비싸게 내고, 그런 거 다 익혀주는 투자자문업체 같은 거, 뭐, 요런 거 찾아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경기 흐름을 살펴보고 그 원칙은 세워두고요. 그 시나리오에 맞게 각자 투자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큰 흐름을 잃지 않고.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